안녕하세요. 아버님을 빼다 박은 남편한테 질려서 갈라선 30대 여성입니다. 전 도무지 어머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동창회에서였습니다. 학교마다 아석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주도로 졸업한 지 15년 만에 동창회가 성사되었네요. 다행히 요새는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인지 동창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모이게 되었지요. 저녁 시간 호프집에서 모였는데 남편 혼자서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었어요. 동창회에 무슨 정장식이나 입고 나왔냐며 놀려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멋쩍어하며 웃는 남편과 제 기억 속에 있는 옷도 꼬질꼬질하게 입고 까불거리던 남학생이랑 너무 달라서 신기하다 못해 어이없을 지경이었네요. 남편도 남편대로 달라진 제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으니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동창회 이후로 서로 마음이 맞거나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는데 저와 남편은 회사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이따금씩 맥주나 한잔 하자며 서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맥주 한 잔의 만남이 영화 보기가 되고 그렇게 남녀 사이에 데이트처럼 되더니 둘 중 누구도 먼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어 그런지 서로 부딪힐 일도 크게 없었고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다툼이나 문제없이 3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결혼은 단순히 남녀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만나는 거라서 부모도 잘 살펴봐야 한다잖아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만나보고 가풍도 알아보고 그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자주는 아니어도 이따금씩 시부모님과 밖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네요. 신혼집은 월세였는데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남편이나 저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두고 있던 회사들이 다르기도 했고 그 회사들 모두 위치가 중구난방이라서 이직부터 하고 거주지를 정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인생은 원래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모난 구석 없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님의 동생 시삼촌이었습니다. 나이 50의 시삼촌은 시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얹혀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 술에 취한 아버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시삼촌은 젊어서부터 얼굴이 번지르르하니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엄청 따랐다나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데 그러다 어떤 여자한테 잘못코가 꿰었답니다. 술 먹고 실수를 했는데 아주 민망한 표현을 하셔서 차마 옮기지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시삼촌이 다른 여자한테 또 코가 꿰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이혼했다고요. 듣고 있자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한심하던지 시삼촌뿐만 아니라 그런 시삼촌을 감싸고 도느라 매번 여자가 추파를 던졌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아버님까지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할머님의 연세는 이미 80이 넘었었고 그런 와중에도 시삼촌, 그러니까 50 먹은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삼촌은 딱히 하는 일까지 없어서 할머님께 돈을 타쓰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버님이 하시는 가게에 와서 장사를 돕겠다며 어슬렁거리고 다니기가 일쑤였어요. 가게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일당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옆에서 이런 시삼촌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겪으니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꼴보기 싫은 놈은 꼴보기 싫은 짓만 한다더니 어찌나 그렇게 불평불만은 또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신혼살림을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집도 아니고 굳이 집들이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집들이를 꼭 해야 한다셨습니다. 문제는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이후로 집에 와서 과일이랑 커피를 대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 저희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리니 집들이 한다고 불러놓고 식사를 밖에서 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어른들 데리고 똥개 훈련이라도 시킬 셈이냐고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따지냐며 아버님께 핀잔을 주셨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는 항상 밖에서만 뵈서 그런지 아버님이 이렇게 억지를 쓰시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시는 분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어요. 결국 아버님의 말씀대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삼촌과 시할머니도 모시고 말이지요. 근데 솔직히 다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집들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휴지든 세제든 뭐 하나 사다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람 모두 빈손으로 오셨더군요. 그나마 어머님께서 나중에 필요한데 보태라고 10만 원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다른 무엇보다 제가 짜증이 났던 건 시삼촌의 지저분하고 매너 없는 행동 때문이었어요. 거실에 상을 펴놓고 남편과 제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시삼촌이 그 상 앞에 혼자 앉아서는 음식 맛을 보고 계시더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시작하자는데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를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심보인 건지 음식 맛을 트집 잡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짜다, 저건 달다. 저도 정말 짜증이 많이 났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러면 드시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맛이 없어 못 드시겠으면 짜장면 한 그릇 시켜드릴 거냐고 쏴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시며 귓속말로 하시는 말씀이 시할머님한테도 저런다며 신경 쓰지 말랍니다. 대들어봤자 너만 손해라고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정말이지 그날 스스로 그래 내가 시삼촌이랑 매일같이 부딪히며 사는 것도 아니니 참자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삼촌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시할머님의 낙상사고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낙상사고가 있기 얼마 전부터 정정하시던 시할머님의 건강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당연히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자셨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절대로 못한다며 극구반대 아주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버님 뜻에 맞춰주시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격렬하게 못한다 하시는 어머님이 신기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머님은 시할머님의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시할머님께서 워낙 목소리도 크시고 정정하신 데다가 아버님께서 무조건 시할머님 편에만 서 있으니 어머님께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시삼촌이 어디서 재산 다 날려먹고 시할머님 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분가를 하실 수 있었답니다. 오죽하면 분가하는 날 어머님께서 현관문을 붙들고 엉엉 우셨다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시할머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어머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지금 시할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도 팔아서 그 돈으로 더 큰 평수의 아파트든 어디로든 이사를 가자고요. 최소한 숨통 트일 공간을 마련해주면 다시 한번 모셔보겠다 하신 거지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작은 편입니다. 두 분은 지어진 지 32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건 조건에 아버님께서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시할머님 댁을 팔면 시삼촌은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였지요. 심지어 시할머님까지도 당신 집을 팔면 불쌍한 시삼촌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셨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솔직히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참다 못한 어머님께선 그럼 시삼촌이 시할머님 모시게 하라고 이제껏 무전취식하며 얹혀 살았으니 자식 노릇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아버님께 따지고 드셨대요. 여담이지만 저 또한 어머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선 당신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라면밖에 더 끓이냐면서 어머님더러 사람이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냐는 식으로 마치 어머님이 시할머님의 재산만 탐내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듯했어요. 뿐만 아니라 싫다는 어머님께 계속해서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 것을 강요하시대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면서요. 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전화를 걸어 어머님을 설득하라고 보채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시할머님의 짐 일부를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고 오셨답니다. 그러고선 어머님께 통보하듯 말하기가 지금 두 분이 쓰시는 방을 시할머님께 내드리고 두 분은 거실을 쓰자시더래요. 어차피 거실에서 TV밖에 더 보냐면서 시할머님은 방에만 계실 테니 불편할 거 하나 없다면서요. 가족끼리 조금 참고 배려하며 살자셨다고요. 이런 아버님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어머님도 더는 참을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시할머님을 제외한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이번에 당신이 시할머님을 모시게 되면 그 길로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어찌나 강경하던지 거의 무슨 독립선언이라도 듣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굳센 다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저 하나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런 이야기에도 꿈쩍 않고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조금씩 할머니의 짐을 옮겨다 두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님께서 네 멋대로 살라면서 아버님께 이혼하자는 연락 한 통을 남기시곤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불이 발등에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 줄 아셨는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다는 사실을 눈치채시곤 다짜고짜 저더러 어머님을 찾아오라셨어요. 회사도 가지 말고 어머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만 연구하라나요? 제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작정하고 나가신 분을 무슨 수로 찾냐고 하소연을 하니 그런 것도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가시면 어딜 가셨겠냐며 때 되면 돌아오실 거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남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리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매일같이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꼴 보기 싫으신 거면 저한테라도 잘 계신 건지만 알려달라 문자도 남겨두었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은 잘 있다며 저더러 어른들이랑 남편 전부 다 잘 챙기라셨지요. 솔직히 이때는 어머님이 걱정되면서도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저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선 기껏 저를 불러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다 네 시삼촌이 혼자라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마누라 하나만 잘 얻었어도 네 시애미가 저렇게 앓는 소리 하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시나 싶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서 말인데 시삼촌한테 좋은 여자 하나 소개 좀 시켜주랍니다. 저는 난색을 표했어요. 시삼촌 나이가 50이신데 제 주변엔 그 정도 나이대에 혼자인 여자분은 없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누가 그렇게 나이 먹은 여자를 소개하면 좋다 하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친구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솔직히 아버님이 처음에 장난하시는 줄 알았네요. 없다고 웃으며 대답하니 똑바로 생각 좀 해보랍니다. 제 친구들 다 시집간 거 맞냐며 결혼식에 온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결국 너무 짜증나고 화도 나서 아직 시집 안 간 친구들이 있어도 그런 자리는 주선 못한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가서 알아다 소개하시던지 그러라고 저는 못한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저 때문에 시부모가 이혼하면 좋겠냐고 오히려 저를 못된 며느리처럼 만드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서 이혼하시는 게 왜 저 때문이냐고 제 핑계대지 마시라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그렇게 아버님과의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새 아버님께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건지 언짢은 표정의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이 저더러 너는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며 시비를 걸어오길래 말 시키지 말라고 짜증나서 나도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까지 제 편이 아니라 아버님 편이라면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평소랑 확실히 달리 느껴지긴 했는지 남편이 한층 누그러진 기색으로 저에게 다시 말을 걸더군요. 아버님이 조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지만 그럼 시삼촌 평생 혼자 사시게 두냐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시삼촌한테 물어보라고 쏴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랍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좋다며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도 누가 됐든 일단 소개라도 시켜줘 보래요. 저는 남편더러 내가 왜 그런 실없는 짓을 해야 하냐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저더러 가족이 중요하지 그깟 친구며 인간관계가 뭐가 중요하냐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엉망이 돼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급기야 그러면 저더러 시할머님을 모시랍니다. 직장도 때려치래요. 저 때문에 시부모님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건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저도 너무 열받아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 회사 관두고 시할머님 모시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느낀 건 아들이란 인간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아버님 때문에 자기 처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제 스스로가 다 한심하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시할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시할머님 댁을 정리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냐고요. 최소한 뭐가 맞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고집을 피우는 거면 이해해보려고 한 거지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과 똑같은 소리만 해댔습니다. 자식들 다 멀쩡한데 요양원으로도 못 모신다. 집 팔면 시삼촌은 어떡하냐. 다 같이 살 거냐. 이도저도 안 되면 손자며느리인 제가 해야 된다. 남편더러 집안꼴 잘 돌아간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혼하고 우리도 갈라서고 시삼촌하고 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남자 셋이서 시할머님 정성으로 모셔드리면 되겠다고 쏴붙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집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던 게 어찌나 다행이다 싶은지. 그제서야 남편은 왜 시할머님 문제로 우리가 헤어지냐며 저더러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자기도 갑갑하니까 그런 거라며 일단 어머님을 찾자고 그런 다음에 시삼촌과 시부모님 내외가 알아서 하시게 두잡니다. 저는 어머님처럼은 못 산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아버님을 아주 빼다 박은 당신을 보니 어머님이 내 미래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헤어지자고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그간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후회는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도 후회가 자꾸 돼서 슬프긴 합니다. 그래도 잘한 거라 믿어요. 그저 시할머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도 늦지 않게 당신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만 바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식모로 쓰려 했던 건지 어머님의 음흉한 속내에 질려버려서 연을 끊은 30대 여성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사귄 지 1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 죽을 만큼 푹 빠져 있었던 건 맞지만 이토록 빨리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시댁의 영향이 컸어요.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궁금해한다며 인사만이라도 드리자고 하도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매번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와 있다며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그러더군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방문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까지 오셨다니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부담스럽고
솔직히 화도 조금 났었어요. 그렇다고 오신 분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일단 알겠다 하고 만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세 사람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학벌이라던가 집안 사정 등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지인이 처음에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줄 때만 하더라도 서울 소재의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닌다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서울 소재의 대학이 한 손 안에 꼽을 법한 명문대를 뜻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고 직장이 대기업일 거라고도 생각지 못한 채 그대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은 저에 대해 어떻게 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만 들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건 맞지만 회사 규모나 이런 거 저런 걸로 따졌을 땐 남편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에 괜히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움츠러들더군요. 얼마 대화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꼈던 저로서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서울 소재의 여대를 나와서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직장도 좋지 않냐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저를 띄워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제 호구조사를 하실 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먼저 아버님은 대학 교수셨고 당신도 교직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조금 난처하기까지 했네요. 굳이 직업적으로 시부모님과 비교하자면 저희 친정부모님은 평범하십니다. 두 분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 염려와 달리 어머님의 반응은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는 애매모호한 말과 함께 남편 어디가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시곤 급기야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둘 다 어린 것도 아닌데 시간은 끌어 뭐하냐며 얼른 날짜 잡고 그러라시대요. 사실 아주 가볍게 몇 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빨리 진행시키라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제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겨우 4천만 원에 불과했고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해주실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시집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 물으니 부모님께서 몹시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시집 간다 소리를 할 줄 몰랐다며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제 결혼식에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에 손을 대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갑갑하더라고요. 결국 이튿날 남편에게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겨우 4천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 혼수며 애다니며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나 나나 좀 더 준비가 되면 식을 올리자 하니 남편도 제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어머님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냐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시대요. 집은 어머님이 전세로 하나 구해주실 생각이라며 너무 개의치 말라고요. 저는 일단 감사하다,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이걸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감사하다 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님이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모양이라며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하대요. 그렇게 남편과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운도 좋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튼 남편의 두 누나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신 아버님을 주변에 있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모셨다고요.
결혼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던 일이라 당연히 찾아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거라며 흐트러진 모습을 며느리감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그냥 돌아가라셨지요.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는 전보다는 조금 야윈 듯한 모습이었지만 아버님은 무사히 결혼식에 참석하셨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건 결혼한 지 4개월이 좀 지나서입니다. 아버님께서 또 다시 쓰러지셨는데 이번엔 그 일이 집안에서 발생했기에 바로 어머님이 119를 불러 아버님을 응급실로 모셨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병실에 가져다 놓을 화병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병실 밖으로 어머님과 신우 둘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세 사람이 얼마나 조용하게 쑥덕거리던지 비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왔다는 기색을 냈을 텐데 어쩐지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보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엿듣고 싶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버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병명이라도 적으면 바로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적을 순 없지만 아버님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도 유전이 되는 거였고요. 너무 놀란 제가 복도 안쪽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에 아버님의 병명으로 의심가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다행히 아버님이 당장 어떻게 되시는 병은 아니었고 이게 자식한테 꼭 되물림이 되는지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나오더군요. 병실에서 세 사람이 쑥덕거린 건 다행히 전부 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구나 싶어 정말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니까요. 병실에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야기를 하자셨습니다. 신우들은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아버님의 병수발을 맡아달라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웠지요.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난처해야 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오히려 더 해달라고 매달리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는 척도 안 하고 거절을 할 수 있냐며 서운하다 하시대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생각해보고 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신우들은 안 된다 하냐니까 걔들이 병수발을 어떻게 드냐입니다. 평생 험한 일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라면서 어디서부터 황당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두 신우 다 하는 일 없이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들이야말로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데 당연히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진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간신히 그 대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아버님 병명에 대해선 알고 있는지, 유전 가능성이라던가 전부 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했고 남편도 제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반응은 저보다 더 황당해했고 무엇보다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정말 몰랐냐고 묻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아팠고 솔직히 훗날 남편이 아프게 되더라도 그건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한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버님 병수발은 절대로 들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님 계시고 안 된다 하면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는데 제가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저를 옆에 앉혀놓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더러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지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크게 노하신 목소리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렇다면서. 그러더니 남편더러 집까지 해줘가면서 결혼시켜줬더니 부모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고. 내가 네 마누라 뭐가 예뻐서 그렇게 잘해줬겠냐. 그래도 순하니 말귀도 잘 알아들어먹고. 한마디로 부리기 좋을 줄 알아서 절 받아주셨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머님께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저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다가 순간 설마 싶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에게 추궁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더니 저더러 놀라지 말라면서 실은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크게 놀랐지요.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신우 둘은 어머님이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다시 말해 아버님의 친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껏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로는 어머님께서 얼마나 남편과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해댔는지 나중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편 스스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아버님은 어차피 자기 편을 들어주진 않으시니 어머님하고라도 잘 지내야겠다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아무튼 어머님께선 그 전화통화 이후로 걸핏하면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거신 뒤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애비도 몰라보는 며느리라고 당장 회사에서 내쫓으라는 막말을 하셨고요. 이때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까도 싶대요. 그나마 다행히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았던 덕분에 다들 어머님의 말보다는 평소에 제가 보인 모습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어주었고 결국엔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았지만요. 한편 어머님의 도를 지나친 억지로 지친 저와 남편은 상해 끝에 어머님이 사주신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이었으니 그냥 비워두고 나와서 저희 둘이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나 전화 버는 건 적지 않았기에 당장에 월세 내며 사는 데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를 내시던 어머님께서 당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쌍한 척을 하시더라니까요. 견디다 못한 제가 간병인을 부르시면 어떠냐 하니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못하러 생판 남한테 아버님을 맡기냐며 저더러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작 아버님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건 신우들이었는데 저만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에 있었는데 어머님은 남편도 있을 거라곤 예상치 못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도 잠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시듯 어머님은 소근소근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기억이 났다면서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시 양가 어른들끼리 요새는 뭐하고 지내시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친정어머니께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친정어머니가 그 자격증으로 큰돈을 벌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시고 훗날 친정아버지가 편찮기라도 하시면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 엄마, 이 소리도 아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양반이 걸핏하면 말끝마다 너네 엄마, 너네 엄마. 그날은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라고 하지 마시라고 사돈이라고 하시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니 알겠다 하시는 말과는 달리 이후로 아예 호칭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 어머니를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겠답니다.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되물었고 어머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니네 엄마 돈 주고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냐고 사돈을 돈 주고 쓴 애만에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그리고 어떻게 장모님이 아버지 병수발을 드냐 했더니 원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이 그런 거 하는 거라며 당신도 찾아봤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남의 똥오줌 받아내며 돈 버는 거라고 그러시대요.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보고는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저희 어머니랑 요즘 같은 시절에 날라리 짓거리 하느라 고졸도 못한 큰 신우랑 누가 더 배운 거 없는 거냐 사부쳤습니다. 어머님 이론대로면 신우는 평생 남의 똥오줌이나 만져가며 돈 벌어야겠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직업이 얼마나 고귀하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모욕할 자격은 누구한테도 없다고 말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져서 아예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평소답지 않게 세게 나갔어요. 남편도 저더러 말 잘한다며 어머님께 이 사람이 틀린 소리 하나 안 한다고 아버지 병수발은 어머니든 누나들이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하대요. 그리고는 거의 어머님을 집에서 밀어내듯 내보내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상상하신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들까지 나서서 특히 큰 신우는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더러 경우도 없는 X라며 욕을 해댔어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아픈 아버지 모른 척하는 너만큼 경우가 없겠냐고 받아치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상욕만 연신해대더군요. 정말이지 수준 떨어져서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씁쓸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병간호는 하고 싶지 않다 했어요. 성장 과정에 있어 아버님께선 어머님께 푹 빠지셔서는 남편은 나몰라라 하셨다고요. 자기가 성별만 남자지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다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어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친한 척 하시고 그러다 제 존재를 알고 결혼도 추진하신 것 같다고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고 분하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덕에 저랑 빨리 결혼했다며 평생을 통틀어 그거 하나 감사하다대요. 이후로 저희는 어머님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남편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에 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틀어질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인간관계라 잘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없고 병수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으니 더 이상 캐묻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셔도 자기는 절대 재산 포기 안 하고 자기 목숨 받아낼 거라고요. 이 말을 하던 남편은 악에 바친 것 같았는데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걸 지지해줄 생각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영원한 한 팀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념 없는 신우와 영끄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신우가 듣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남편의 만남을 어머님께서 주선하셨거든요. 남편을 소개받기 전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저와 계약관계에 있었던 원당 공장 사장님들이셨지요. 일을 하다 보면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겪게 되는데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매너가 좋으셨던 건 물론이고 작은 약속도 칼같이 지켜주셨어요. 사실 대부분 공장 사장님들은 나이가 못해도 40, 50대였고 반면에 저는 20대 후반에 불과했으니 상대 쪽에서 저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풋내기라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일이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저에게 꼭 존댓말을 해주셨고 저를 사장 대 사장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단가 조정부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아버님께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양해를 구하시곤 자리를 비우셨지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도 이겨낼 겸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없다고 하니 어머님께선 그게 정말이냐, 너무 괜찮은 아가씨라 누가 데려가도 진작에 누가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그럼 이참에 당신 아들을 한번 만나보랍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잘생겼고 회사도 좋은 데를 다닌다며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사적으로 얽히는 건 내키지가 않았기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란 남자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잠깐의 고민 끝에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장난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셨고 그게 바로 남편과 저희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밝으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눈치였고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서로 토라지고 다투기도 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동안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자하신 시부모님과 능력있고 자상한 남편, 거기다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날도 거래처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둔 건너편 주차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갑자기 나타난 차가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그땐 남편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다 와 계셨습니다. 제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하반신 부상이 심했는데 발목을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답니다. 남편은 그럴 리 없다면서도 저 몰래 의족도 찾아보고 그랬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비록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지만 발목은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뛰는 건 고사하고 한쪽 발을 절게 되었지요. 사고로 인해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을 접었고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어요. 친정부모님께선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계셨던 데다가 하나뿐인 딸이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친정부모님께 더 큰 근심을 안겨드릴 순 없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를 제안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덜 심심하고 덜 외롭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법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생활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더러 살림을 하란 것도 아니었어요. 살림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셨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모두 식사 대부분을 밖에서 해결했으니까요.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신우의 존재였는데 사실 합가를 하기 전까지는 신우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의 존재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상의 끝에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네요. 합가 전 저희는 서울 외곽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공장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 역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신우 역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새들어 살던 집을 어찌나 더럽게 썼던지 하루는 그 집주인이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와서 당신 딸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한번 직접 보라면서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 길로 신우가 자취하는 방에 찾아갔다가 기절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 표현하기를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었다대요. 어디서 잠을 잤을까 싶을 정도로 방 안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상한 음식에서는 구더기가 보일 정도였다고요. 결국 어머님께서 그 집 청소비 다 물어주시고 그 길로 신우를 끌고 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옆에 끼고 살고 계셨지요. 그런 신우와 저는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지요. 이모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씩 집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집안일이다 보니 신우가 도와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대변이 묻은 듯한 속옷을 빨래통에 던져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내켜서 하는 집안일이어도 막말로 똥 묻은 신우 속옷을 빨고 싶었겠어요? 손도 대기 싫었지요.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제 속옷이 아니어도 이모님 보기 부끄럽고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도 속옷 빨래는 직접 하십니다. 제가 신우에게 문자로 속옷은 이렇게 내놓지 말고 샤워하고 그럴 때 직접 빨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더러워서 만지기 싫답니다. 아니 자기도 더러워서 자기 속옷이 만지기 싫으면 남인저나 이모님은 어떻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비닐 장갑 낀 손으로 그 속옷 그대로 집어다 신우 방에 다시 가져다 뒀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줄 알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튿날 그 속옷이 그대로 또 빨래통에 나와 있었는데 아주 대자로 펼쳐놨더라니까요. 제가 결국 그대로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 빨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대요. 그래서 안 하고 저희 빨래랑 시부모님 빨래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주가 지나가도록 그 속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신우는 걸핏하면 저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싼 똥을 이불 빨래에 던져놓은 적도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던져놓은 게 아니고 강아지가 그 이불 위에서 싼 거라고 했지만 이미 세탁기에 들어가 있던 빨래 위로 강아지가 어떻게 똥을 싸요? 심지어 통돌이 세탁기라 강아지가 무슨 천프라도에서 들어갔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이야기하는 김에 하는 거지만 거짓말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거짓말만 해대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우의 심술 때문에 제가 신우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심술들은 너무 유치해서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화는 났어도 거기까지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신우 주변 사람들은 신우의 실체를 몰랐을 거예요. 밖에 나갈 땐 진짜 멀쩡한 사람처럼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나갔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포기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한편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도우미 이모님과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신우 옷 빨래라던가 신우가 먹고 난 식기들을 치우는 것, 그리고 신우방 청소 같은 건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만약에 신우방에서 썩은 내가 나서 괴롭더라도 절대 먼저 치워주지 말라셨습니다. 신우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해야 되는데 저 지경이면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그래도 최소한 시부모님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요. 제가 무슨 집안일 못해서 한장한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굳이 해주지 말라는 걸 찾아가며 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처음엔 도우미 이모님한테 아주 야단이더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집안일을 입맛대로 하냐, 내가 주인집 딸인 거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요. 이모님은 신우의 폭언을 그대로 녹음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들려드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선 그 이모님께 얼마나 미안해 하시던지 그 일로 인해 시부모님께선 신우에게 주던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 쓰라고요. 그러자 신우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며 또 다시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다른 사람들 옷은 다 빨아주면서 자기 건 손도 안 대냐? 왜 자기가 쓰는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냐? 저는 신우에게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내가 아가씨 몸종도 아니고 왜 아가씨가 어지른 걸 내가 하냐? 아가씨가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다며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신우도 제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어지간히도 약이 올랐던 모양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신우가 예전에도 몇 번 제 옷을 몰래 훔쳐 입고 그랬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얌전히 입었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마음대로 말도 없이 가져다 입고 그래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자기 옷장에 처박아 놓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서 사온 옷처럼 쇼핑백에 넣어서 자기 방에 숨겨두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 미안하다 하고 돈으로 물어주기도 하고 새 옷으로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신우를 불러서 몇 번 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나 남편 입장에서 번번이 신우의 못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게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법이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신우가 잘못한 걸 시시콜콜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끼는 구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신었던 구두인데 친정아버지가 직접 가서 사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시집가는 딸 꽃길만 걸으라는 뜻으로 꼭 직접 사주고 싶으셨대요.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물어 샀다면서 평소에 그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정말 뜻깊은 구두지요. 제 발목이 이렇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신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구두라고 할까요? 그런데 언젠가 제멋대로 저희 방에 들어온 신우가 그 구두를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구두는 잘 보이는 곳에다 장식해 두었는데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신우가 구두를 누가 방에다 두냐면서 제 위생 개념이 엉망이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그러더니 하루는 저더러 그 구두를 빌려달랍니다. 소개팅 하는데 신고 나갈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저 구두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사신던지 아니면 있는 구두 잘 닦아서 신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들릴 듯 말 듯 욕을 해대더라고요. 한심해서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고 신우가 어찌나 살금살금 나갔는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신우가 지금 막 외출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다가 다친 발목을 한 번 더 삐끗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문을 여니 구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신우를 쫓아나가고 싶은데 다리는 너무 아프지.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2층 방에서 울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왜 그러냐고 그리고는 벌겋게 부은 제 발목을 보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묻더라고요. 저는 비어있는 신발장을 가리키며 신우가 내 구두를 훔쳐 신고 나갔다고 그 소리를 하면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대요. 신우도 어쩌고저쩌고 악을 쓰는지 전화기 너머까지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가만 안 둔다고 그 신발 지금 당장 벗으라고 하더군요. 곧이어 어머님 아버님도 집에 오셨지만 신우는 기어이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남편은 매우 화가 나 있었으며 어머님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두 상태만 멀쩡했어도 제가 가족들을 말리던지 신우한테 한 소리 하고 말던지 대충 끝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선 신우의 발을 보니 일부러 진흙탕에 문지르기라도 한 듯이 구두 앞코가 다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구두를 보니 또 눈물이 나대요. 남편이 신우더러 장난하냐고 새언니 구두는 왜 말도 없이 신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니까 신우가 이깟 구두가 뭔데 하루 종일 가족들이 자기를 귀찮게 하냐면서 냅다 구두를 벗더니 바닥에 후드려 치는 거예요. 정말 저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을 쓰면서 말이지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를 노려보면서 제 다리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만 발목도 정상이 아닌 게 무슨 신지도 못할 구두를 가지고 울고 짜냐면서 쇼하지 말랍니다. 아, 정말이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커다란 납덩이가 쿵하고 떨어지는 심정이었달까요. 그때는 벙쪄서 눈물도 안 나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신우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손을 들어올렸는데 남편보다 어머님이 빠르셨어요. 어머님께서 신우뺨을 냅다 갈기시더니 너 같은 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좀 못난 딸인 줄 알고 품어줘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보니 못난 게 아니라 못돼 처먹었다면서. 그러더니 어머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곤 이게 다 당신과 아버님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 그렇다며 미안하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해줄 테니 저더러 상처받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로 사람을 불러서 신우 방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대신 2번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하지 말라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새언니만 예뻐해서 셈이 나서 그랬다며 어린아이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네 새언니가 용서해도 당신이 용서를 못한다며 제대로 반성하고 못돼 먹은 생활 습관도 싹 다 뜯어고치면 그때 이야기 하자시대요. 그렇게 신우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단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전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하시고 요새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1층, 2층으로 나눠진 집 말고 단층으로 넓은 집으로 가자셨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더 편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신우는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예쁨을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신우랑 잘 지내게 될 날도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보다는 신우한테 달린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든 시부모님이 자기 자식만 싸고 도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